하늘에 묻고 싶은 이 삶은 왜 이렇게도 뒤틀리고 부조리한가. 그는 불운과 비운의 사나이, 지옥의 문턱에서 위로를 구하며 뛰어내릴 때조차 조용히 인생을 저주한다. 살아있을 때는 쓰레기 취급받고 죽어서도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로 돌아가면 맨과 두 동료가 지하 감옥으로 들어선다.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다. 그들은 싸울 수 없고 단순한 도구로 취급된다. 인생은 이미 오래 썩은 나무 같고 최악의 동료들까지 만났다. 거대한 쥐를 쓰러뜨린 후 맨은 귀중한 무언가를 알아내는 검정사 로이드의 능력 덕분에 끌려가지만 걸음걸이 하나에도 비난받는다. 마법사 조레는 민의 약한 직업을 조롱하며 그는 그저 견디며 살아가려 애쓴다. 모든 이는 태어날 때 빛의 여신에게서 직업을 받지만 어둠의 여신은 능력을 부여한다. 능력은 단련해 발전할 수 있지만 직업은 바꿀 수 없다. 성공과 실패는 운에 달려있다. 직업 체계는 세 종류로 나뉘는데 최상위는 소수 엘리트, 주로 부유한 상인이나 지도자들이다. 두 번째는 조렌과 맨처럼 검사나 마법사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사회 최하층은 민처럼 전투에 맞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민은 부모에게서 직업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을 택해 모험가가 되었다. 처음에는 꿈도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거대한 쥐의 이빨이 가장 귀중하다는 정보를 듣고 민은 그것을 뽑으려 애쓰지만 힘에 부쳐 실패한다. 그는 다시 비난받고 심지어 폭행당한다. 조렌조차 그를 보호해야 할 정도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으며 일을 계속한다. 이 사회에 평등은 없고 약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두 동료는 쥐의 혐오스러운 일을 탐색하며 즐겁게 조롱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말은 사실이다. 감정사라는 직업은 죽은 괴물의 흔적만 수집하는 쓰레기 같은 직업이다. 직접 쥐를 잡는 것은 너무 힘들기에 로이드가 그를 고용했다. 가치 있는 것을 수집한 후 맨은 생계를 위해 다시 길을 떠난다. 이 혹독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쓰레기 취급받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자 운 좋게도 강력한 생물의 사체를 발견한다. 팔면 큰 돈이 될 터였다. 맨은 그것을 조사하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다. 누가 이런 곳에 그 사체를 두었을까? 협회의 정보에 따르면 이 괴물은 이곳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로이드가 관심도 없이 무시하자 맨은 빨리 처리하라는 말을 듣는다. 다행히도 이 생물의 이를 뽑기는 쉽다. 그런데 근처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었다. 맨은 소름이 끼쳤다. 지도에는 이곳이 직선길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치 있는 것을 모은 후 그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운 좋게도 강한 생물의 시체를 발견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에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시체를 버려두겠어요? 게다가 협회 정보에 따르면 이 괴물은 이곳에 나타나선 안 된다고 했죠. 로이드가 신경 쓰지 말라 했지만 그는 대신 빨리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생물의 이빨은 쉽게 뽑혀 놀라움이 덜했죠. 그런데 그 근처에는 시체가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몸서리쳤습니다. 지도에는 이곳이 직선길인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는 두 명의 동료에게 돌아가자고 권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 기회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만약 그가 혼자 돌아가길 원한다면 아이템을 남기고 돈도 빼앗긴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적은 돈이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돌아가면 아무도 그를 팀에 받아주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개 취급을 받아도 견뎌내려 합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받아줬으니까요. 눈앞에 쌓인 보물을 보며 그는 묻습니다. 왜 모험가들이 이런 재료를 놔두고 갔을까? 누가 이토록 많은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그때 답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괴물들은 누군가에게 쓰러진 게 아니라 서로 잡아먹는 물이 싸움의 결과였던 거죠. 끔찍한 광경에 모두 몸서리칩니다. 전력을 다해 싸워도 한 마리를 쓰러뜨리기 어렵습니다. 30여 개 탈출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먼저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야 합니다. 그 악당은 그녀에게 마비 마법을 쓰라고 요구합니다. 이해한 그녀는 즉시 그를 새로운 목표로 만들어 괴물들을 끌어들이죠. 떠나기 전 악당은 그에게 더 노력하라고 비웃습니다. 청년은 분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개떼가 그를 물어뜯으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덕분에 마비 마법이 풀립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돌로 한 마리를 때려 죽이고 재료를 모두 버립니다. 시간을 벌어 다른 곳으로 기어갑니다. 그러나 길끝에 다다르자 두 악당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 골목으로 기어가야 했지만 그곳은 막다른 길이었죠. 모든 불행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뒤에는 육식 괴물이, 앞에는 끝없는 절벽이 있었으니 어느 길을 택해도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떼에게 잡아먹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떨어지면 산산조각 날 게 뻔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마지막 순간 낙하하는 느낌이라도 느껴보려 했습니다. 떨어지면 엄청 아플 거야. 만약 추락한다면 아마 몸이 산산조각 날 거야. 어차피 그런 운명이라면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지.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롭게 떨어지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 그는 자신이 무능한 감정사로 태어난 것을 자책했어. 때때로 운명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노력했지. 그런데 하늘은 무심하게도 계속해서 불행을 안겨줬어. 모험가가 되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지만 결국 로이드에게 무시당하고 노예처럼 굴복해야 했지. 게다가 버림받기까지 했어. 끝없는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며 그는 자신의 직업을 탓하지 않기로 했어. 누구도 태어난 곳을 선택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는 자발적으로 모험가가 되기로 결정했어. 다른 일을 하려던 노력이 무색해질 만큼 말이지. 이제 와서야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음을 깨달았지. 그래서 그는 그대로 자신을 밑으로 던졌어. 마음속에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의미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 정말 처참한 인생이었지. 다음 생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은 또 한 번 그를 시험했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는 살아있었어. 물에 떨어진 덕분이지. 고통스러운 눈물이 그의 고통을 표현했어. 그 눈물이 누군가를 깨웠어.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그가 겪는 운명을 공감하며 다가왔고 살며시 입맞춤으로 상처를 치유했어. 잠시 후 청년은 깨어났고 누군가가 앞에 있는 걸 꿈이라고 생각했지. 완전히 회복하자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게 세계수임을 깨달았어. 아직 살아있고 완벽히 회복한 자신의 놀라움이 이어졌어. 주변 공간은 환상적이었어. 폭포가 흐르는 가운데 그는 세계수의 치유 능력이 최고 등급임을 알게 됐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약보다도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 게다가 세계수는 성장력이 뛰어나 빛이 없어도 잘 자랐어. 그렇기에 어두운 지하 감옥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야. 전설에 따르면 세계수는 무한한 만화를 소유해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고 해. 그는 더 이상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인간들이 마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기 중의 만화를 흡수해 몸 안에서 변환하기 때문인데 그 만화를 세상에 퍼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나무였어. 하지만 수세기 전 유일한 세계수가 시들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됐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기 중에는 여전히 만화가 존재해 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었어. 뛰어난 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세계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 그래서 대륙 곳곳에서 대규모 탐색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당연한 일이지. 누가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 세계수가 자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 그는 세계수가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어. 아마도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낀 건 처음일 거야. 나무에 손을 대니 누군가의 부름이 들려왔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아마 착각이었겠지. 그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조용한 이곳을 걷기 시작했어. 아마 괴물은 없을 거라고 직감했기에 용기를 냈지. 어차피 그 두 녀석도 돌아와서 구해주지 않을 테니까. 이곳엔 먹을 것도 없으니 모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어. 혹시라도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떠나기 전 그는 세계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작별을 고했어. 하지만 메이는 그 순간 자신을 구해준 소녀가 지도에 없는 장소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운에 달려 있었다. 두려웠지만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몸을 지키기 위해 돌멩이도 꼭 쥐고 있었고 어느 정도 걸었을 때 괴물이 나타나지 않아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그의 귀가 베어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잘려나간 것이다. 이어서 손가락까지 공격당해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정밀 감정을 통해 밝혀진 범인은 S급 심연의 사신 린이었다. 작지만 사납고 먹잇감을 괴롭히다. 죽이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그 덕분에 주인공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녀석은 언제든지 사람을 둘로 쪼갤 수 있었다. 그렇게 청년은 사지가 뚫리는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 앞서 나타난 악마는 한 방에 쓰러졌다. 훨씬 더 무서운 생물이 나타난 것이다.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거대한 곰의 발톱에 눈이 멀고 몸은 짓눌려 뼈 하나도 온전하지 않았다. 눈앞에 먹잇감이 아주 맛있어 보였는지 입에 넣으려 했다. 다행히도 그때 엘프 소녀가 동료와 함께 달려와 곰의 머리를 간단히 날려버렸다. 그가 깨어났을 때 모든 상처는 이미 치료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그를 구해준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요정 같았다. 그녀를 바라보던 중 방금 그를 구한 그 소녀가 말했다. 딸아, 차를 우려줘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청년은 이해하지 못한 채 차를 입에 따라 마셨다. 맛이 훌륭해 칭찬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강아지처럼 귀엽게 귀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들은 어머니가 딸에게 나쁜 의도 있으면 바로 로그아웃 시켜버린다 며 경고했다. 상황을 진정시키려 청년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 물었고 사실 그녀는 손 더럽히기 싫어했지만 유리가 강력히 부탁해 괴물들을 처리했다고 알게 되었다. 그러니 청년은 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청년은 무릎 꿇어 감사 인사를 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고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했다.
유리는 그 모습에 너무 기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만스러워하며 곧바로 청년의 얼굴을 발로 차고 짓밟았다. 청년은 마치 낡은 이불처럼 취급받았지만 여자에게 대시하다니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유리는 어머니의 행동을 막으며 뼈라도 부러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청년이 그들을 엄마라고 부르자 왜 그렇게 작은 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요정을 낳았는지 의아해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진짜 모녀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세계수의 수호자인 우술이었다. 청년은 잘 몰랐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세계수는 9그루가 존재하며 강력한 이들이 그들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때로는 외부의 악과 맞서 싸우기도 한다. 이것이 수호자의 임무였다. 그녀는 세계수가 뿌리를 내린 순간부터 함께 살아왔다. 그리고 청년이 생각했던 대로 유리는 시대의 정령이었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정령이었다. 모든 걸 이해한 청년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며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가 싶었다. 유리는 칭찬에 부끄러워 머리가 연기날 정도였다. 그 모습을 본 작은 어머니는 다시 청년의 머리를 밟았다. 청년은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며 눈치를 살폈다. 우술이 눈을 뽑고 싶냐? 고묻자 청년은 한쪽 눈이 이미 멀었음을 기억해냈다. 게다가 심한 상처도 많았다. 그녀는 상처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으면 세계수의 눈물이 치유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눈은 망가져 복구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세계수의 힘으로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이 눈은 정령의 눈이라 불렸고 당연히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유리가 간청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리는 청년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청년은 놀라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다. 유리는 청년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라며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고 했다. 우술은 누군가가 이곳에 떨어지는 일이 매우 드물고 그때마다 딸이 구해왔지만 한 번도 감사 인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나무가지를 꺾어가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청년은 달랐다. 그는 세계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감정 능력을 사용해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그녀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겼다. 둘이 더 이상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는 그를 내쫓으려 했지만 딸은 위험한 외부 세상 때문에 반대했다. 이미 청년의 상태를 보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다. 우술은 상관하지 않는 듯 했지만 유리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수호자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다. 우술은 정령의 시대인 만큼 그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했다. 너무 비관하지 말라며 딸이 너무 울어 마음이 아팠다. 결국 그녀는 방법이 있다고 달래며 앞으로 그를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 스스로 길을 찾게 훈련시킬 것이라 말했다. 유리는 너무 기뻐하며 어머니를 끌어안고 감정을 표현했다. 청년은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고 떠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에 놀랐다. 너무 기뻐 뛰며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다. 정말 행운하였다. 이제 그는 세계 최고의 현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물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고문받으며 죽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결연한 표정으로 가르침을 청하며 셋은 함께 또 다른 던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첫 수업은 정령의 눈에서 나오는 힘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그는 걱정하며 이론부터 배우고 싶어 했지만 우술은 시간이 없으니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했다. 죽을 수도 없으니 걱정 말라며 우술은 앞으로를 가리키며 보라고 했지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스승은 분해하며 몇 대 차였다. 왜냐하면 왼쪽 눈에 이미 세계수의 결정 일부가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반드시 멸망의 시대와 맞닿아 있어. 그러니 맨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데려오는 일은 불가능해. 너무 비관하지 마, 딸아. 울음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해 엄마의 마음도 아려오지만 달래야 해. 내가 방법을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 우르술라. 인간에게 짜증나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 참아야 해. 이제부터 저 남자를 강하게 키워서 스스로 길을 찾게 만들 거야. 유리가 듣고는 기쁨에 겨워 엄마를 끌어안으며 감정을 쏟아냈다.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아 나갈 수 있다고 선언하자 너무 놀라워하며 기뻐 뛰고 두 사람을 안았다. 진정한 기회의 청년다운 모습. 매는 자랑스러워해야 해. 세계 최강의 현자에게 직접 지도를 받는 거니까. 물론 목표에 미달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할 거지만 유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지도받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함께 지하 감옥으로 향했다. 첫 번째 수업은 정령의 눈으로 힘을 조절하는 법이었다. 유리는 걱정하며 이론 공부를 원했지만 우르술라는 시간이 없다며 바로 실전에 들어갔다. 죽을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했다. 우르술라는 앞을 가리키며 보라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스승은 답답해하며 몇 대를 때렸다. 왼쪽 눈에는 이미 세계수의 결정 일부가 박혀있는데도 못 쓰다니. 매는 새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처음 본 것은 아름다운 소녀의 그림자였다. 눈을 뜨자 어둠이 훨씬 선명해졌다. 훈련이 시작되자 우르술라는 S급 그렘린을 불러냈다. 이 생물은 약자를 좋아해 바로 죽이지 않고 놀아주려 했다. 고통받기 싫다면 적의 공격을 피해야만 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매는 정령 감정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눈과 결합하면 새로운 능력이 나온다. 맨이 시도했고
놀랍게도 매우 유용한 결과가 나왔다. 괴물 정보를 알 뿐 아니라 공격 패턴까지 읽을 수 있었다. 대가로 귀가 잘려나갔다. 스승은 세계수에 물을 부어 회복시켰다. 유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해 미리 준비해줬다. 우르술라는 음흉한 얼굴로 죽지 않는다며 즐기라 했다. 매는 다시 감정을 활성화했는데 이번엔 왼발을 노려 공격을 피했다. 괴물의 공격을 막아냈다. 기뻐하는 매는 눈으로 적의 의도를 미리 읽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스승과 기뻐하다가 바보 같은 실수로 괴물에게 몇 대 맞았다. 고통은 청년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익히며 마치 숨쉬듯 자연스레 변화해 진정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려 했다. S급 몬스터의 공격을 피해내는 모습, 정말 짜릿했다. 점점 영혼의 눈으로 적의 모든 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자 주인공은 스승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한다. 하지만 그 순간 어리석게도 악마에게 몇 방을 얻어맞고 만다. 그 고통이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 힘을 익혀야만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결심이 생겼다. 장면이 바뀌어 일주일 후 그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우르술라도 새로운 전투 방식을 전수하며 목표는 바로 그 웃긴 악마를 무찌르는 것이다. 지원 역할이었는데 공격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했지만 스승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고 말하며 세계수의 나무로 만든 나무검을 넘겨준다. 검을 휘두르는 순간 주인공은 이 나뭇가지가 유리의 몸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든 가지 중 하나임을 알아챘다. 우르술라는 자신의 힘을 보태기 위해 아픈 몸을 이겨내고 그 가지를 꺾었다. 만약 네가 이걸 망치면 죽음뿐일 거야. 주인공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검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한다. 적의 공격 타이밍과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했기에 반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속도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괴물의 스피드였다. 비밀은 영혼의 눈을 계속 사용해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기능을 넘어선 힘이었다. 시험 삼아 눈을 활성화하자 주변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기적이 펼쳐졌다. 마침내 이 능력을 완벽히 통제한 주인공은 기습적인 내려치기 공격으로 악마를 땅에 꽂아버렸다. 자신도 믿기지 않는 힘, 움직임은 느려 보여도 그 파괴력은 엄청났다. 처음으로 패배자가 S급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쾌거를 이뤘다. 우르술라는 너무 일찍 기뻐한 주인공의 뺨을 세게 때리며 혼냈다. 이어 다음 임무로 이 지역의 그렘린을 전부 청소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영혼의 눈 덕분에 모든 일이 너무 쉬웠고 주인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다음 교훈은 몬스터의 능력을 감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전환하는 법이었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니까 주인공도 반드시 해낼 수 있었다. 평범하게는 감정한 정보만 지식으로 쓰지만 영혼의 눈 덕분에 상대의 기술까지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몸이 고속 이동에 아직 익숙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기술을 배운 뒤 머리가 쑤시고 아픈 건 방대한 정보를 흡수했기 때문이었다. 우르술라는 제자에게 시도하게 했고 실제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렘린 같은 괴물을 완벽히 따라잡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몸이 자신의 능력에 못 미쳐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는 속도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했다. 부러진 뼈와 찢긴 근육은 회복되어 다시 달릴 수 있었다. 수만 번 반복하며 상상도 못할 강해짐을 이루리라. 며칠 후 그는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느껴 지난번에 쓰러뜨리지 못한 그 곰을 이길 자신이 생겼다. 그래서 스승에게 출전을 요청했다. 우르술라는 아직 이르다며 꾸짖었고 대신 가장 강력한 현자의 감정 능력을 전수하겠다고 했다. 주인공은 기쁨에 가득 차 새로운 힘을 받을 준비를 했다. 우르술라는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마치 여자애가 억지로 시킨 것처럼 행동하는데 스승님의 수많은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주문을 해제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그는 일반 마법사처럼 주문을 낭독하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 스승님의 기술을 감정한 청년은 그 기술을 배웠지만 대가가 컸다. 몸이 마치 폭발할 듯 아팠지만 그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려 애썼다. 약 5일 후 그는 자신의 몸의 마력이 매우 적다는 걸 깨닫고 마법을 쓸 때마다 기절했다. 그런 와중에 유리는 세계수의 물을 이용해 몸속 총마력을 늘리려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은 계속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했는데 몸 안에 마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부피가 늘어나지 않는다. 한 번의 훈련 끝에 그는 이제 동시에 1000개의 불덩이를 쏠 수 있게 됐다. 정말 대단하다. 모든 능력치가 그렘린과 스승님의 기술 분석 덕분에 크게 향상되었다. 우르술라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동생에게 곰과 재대결하라 명령한다. 현장에 도착하자 곰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승님은 네가 강해졌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는 배운 모든 지식을 쏟아부어 한판 승부를 결심한다. 곰 앞에 서서 불덩이 폭풍을 퍼부으며 시작했지만 너무 뻔한 공격이라 곰은 초가속으로 돌진해왔다. 다행히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 덕분에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다. 불마법 외에도 중국풍 마법도 다루지만 본래 풍 마법에 능하지 않아 큰 피해를 주진 못했다. 오래 싸우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그는 계속 수천 개의 불덩이를 던졌고 곰은 불에 타 쓰러져 그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강해져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 기뻐했다.
즉시 감정을 통해 구매 기술을 배웠는데 이런 방법으로 더 강해질 수 있지만 고통이 심했다. 우르술라는 동생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훈련을 마무리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장애물이 되는 괴물들을 처치하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유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더니 갑자기 선물을 받았다. 엄마는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딸의 마음이라며 세계수의 정령 핵 전체를 넘겨주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눈을 구성하는 핵이었다. 스승님은 이 자원을 이용해 더 나은 눈을 만들 거라 했지만 청년은 감히 받지 않았다. 이것은 시대의 근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힘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낮에 꿈꾸지 말라 빌려준 것일 뿐이다. 네가 죽으면 핵은 자동으로 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 무릎을 꿇고 이식 준비를 하라 명령했다. 이식 후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스승님은 시간이 답을 줄 것이라 했다. 이 눈은 단순한 정령의 눈이 아니고 신한 쟁연으로 진화한 것이었다. 우르술라는 쓰게 되면 감동해서 울 것이라 장담했다. 청년도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친구가 그의 눈에서 튀어나와 청년을 놀라게 했다. 친구는 수줍게 말했다.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 안에 들어가 머물 수 있다고. 정령핵은 세계수와 다름없기에 이제 청년은 시대의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유리는 자유롭게 친구인 우르술라 안팎을 드나들 수 있었다. 우르술라는 고마워해야 해. 이제 내 물과 함께하면 100가지 병도 낫게 해줄 테니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자가 생겨 매우 기뻤지만 스승님이 엄마와 딸 관계라서 걱정됐다. 말을 마치자마자 얼굴을 걷어찼다. 당연히 정체모를 남자에게 딸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 없었고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걸 알기에 엄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딸이 밖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보통 우르술라는 잔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책임을 맡기려 한다. 그는 평범하지만 순수한 영혼을 가졌기에 엄마가 맡긴 임무는 그 신안을 이용해 유리에게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유리도 남편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해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는 작별 선물을 건넸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무한 저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대수의 최상의 부품으로 만든 보검도 있었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정령검이었다. 받기도 전에 엄마가 갑자기 눈을 찔렀고 유리는 즉시 치료했다. 그리고 우르술라에게 돌 하나를 흡수하게 했다. 그것은 남은 눈과 공명에 이제 둘이 시야를 공유해야 했다. 엄마는 딸과 함께 가야 하니 걱정 말라며 경고했다. 만약 유리에게 해를 끼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또한 이 눈은 소통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유리에게 지상에 올라가면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다. 유리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알려진 대로 세상에는 총 9그루의 세계수가 있는데 모두 유리의 누나들이라서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에 그는 함께 여행하며 가족을 찾자 약속했다. 그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 생각했다. 우르술라도 기뻐하며 둘은 다시 던전으로 들어가 지상으로 나갈 길을 찾았다. 오른쪽 눈은 엄마가 도와주고 왼쪽 눈은 유리가 담당했다. 덕분에 지상으로 나가는 일이 꽤 수월했다. 스승님은 앞에 괴물들이 있으니 조심하라 경고했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다. 정말 무서웠다. 모든 정보가 신안 덕분에 드러나 괴물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싸울 때마다 정령의 눈도 3레벨까지 성장했다. 시대수가 온 세상을 지탱하는 만큼 모든 던전이 있는 건 아니었다. 그들의 당분간 목표는 이 땅을 탐험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걸릴까 걱정했지만 유리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즐기자는 마음이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갑작스럽게 유리가 나타나 자신이 이미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기뻐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함께 동행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마치 첫 고백을 받은 듯했다. 이후 지시에 따라 그는 보스가 있는 문으로 향했다. 스승은 각 지하 과목마다 반드시 보스가 있어 그를 물리쳐야만 탈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생명체는 이곳의 핵심을 지키고 있어서 지금까지 만난 모든 괴물보다 훨씬 강력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을 도운 두 사람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자신감 있게 내부로 들어갔다. 이제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존재였다. 핵심을 보자 거대한 마법진이 발동되었고 돌로 된 몸을 가진 거대한 벌레가 나타났다. 너무 위험해서 그는 유리에게 스승의 눈 안으로 들어가라고 부탁했다. 스승은 멀리서 승리 방법을 안내했다. 힘만 보면 이 괴물은 그와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속도와 새로운 S급 괴물들로부터 배운 다양한 기술을 가졌다. 우르술라는 합리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는 하키를 손에 장착해 강력한 타격을 막으려 했지만 다리는 견디지 못했다. 다행히 유리가 끊임없이 치료해줘서 무사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부식 능력을 활성화해 보스의 한쪽 팔을 무력화시켰다. 보스는 분노해 무차별 공격했지만 빗나갔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스승은 그에게 자신이 전수한 최강의 비기를 쓰라고 했다. 현재 그의 마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유리가 안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마력을 쏟아부어 노바시크라는 기술을 발휘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벌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이렇게 쉽게 이길 줄 몰라 놀랐다. 유리는 기뻐하며 나와 축하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이길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혼돈의 미궁 핵심에서 S+급 기술을 모두 얻은 그는 이제 괴물뿐만 아니라 미궁의 핵심에서도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승이 알려주었다. 오른쪽 눈으로 이동해 지원을 받았다. 신하는 세계수였기에 그를 지키는 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미궁의 핵심과 정령의 핵심은 매우 닮아 있어 눈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이미 강한데도 더 성장할 수 있다니. 스승은 눈 속의 핵심을 성공적으로 이식해 진화시켰다. 우라는 계속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 인류 최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밖으로 나오자 핵심을 잃어 문은 닫혔다. 이제 세계수로 가는 길은 쓸 수 없게 되었고 우르술라는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직접 딸과 동행하기로 했다. 그는 스승을 존경해 기뻐했다. 장면이 전환되어 모험가 길드로 넘어갔다. 그는 지하 감옥과 괴물을 뒤로 한 채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두와 함께 귀중한 아이템을 모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속이고 자신들이 도망가라고 했다. 진짜 악마 같은 녀석이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가 뒤에서 나타났다. 그가 죽은 게 아니라는 말에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막았다고 주장했고 조는 믿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그를 혼냈다. 그때 그가 막으려 했지만 조만이 그를 팀에 받아들였기에 오랜 시간 이용당했어도 그가 없었다면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없었으니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워했다. 그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무능한 자가 아니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다. 며칠 뒤 3명의 팀원은 강한 괴물들을 계속 쓰러뜨렸고 이것이 세계수의 나머지 장소들을 정복할 기반이 되었다. 정령의 눈도 3레벨로 성장했고 시대의 나무가 세상을 떠받치고 있었다. 모든 감옥에 갈 필요는 없었고 일단 이 땅의 모든 곳을 탐험한 뒤 다음 장소로 가기로 했다. 그는 시간이 걸릴까 걱정했지만 친구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즐기자고 했다. 갑자기 비명이 들려 그들은 달려가 괴물이 난동 부리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괴물을 물리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했다. 구조된 여성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행복해하며 그를 안았다. 남자가 뭔가 부탁했고 그도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녀는 공주였고 자스퍼라고 하는 상업길드 대표가 자신을 소개하며 클라우디아가 왕의 3딸 중 하나라고 했다. 이후 그들은 저택으로 초대받아 차를 마셨다. 하지만 자스퍼는 벌써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을 요구했다. 유리가 말리며 자신이 그의 아내라고 했고 그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다. 공주가 포기한 줄 알았지만 클라우디아는 아내 둘째가 되겠다고 했고 여기서는 여러 부인이 흔한 일이라고 했다. 유리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대담할 줄 몰랐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감이 생겨 눈물을 흘렸다. 자스퍼는 기회를 잡아 결혼을 제안했고 그는 거의 질식할 뻔했다. 설명하자면 그는 지하실로 모두를 안내했다. 사실 자스퍼는 엄청난 부자이며 희귀 보석 수집을 취미로 했다. 세계의 보석 대부분이 그곳에 있었고 그가 못 가진 것은 정령의 핵심뿐이었다. 괴물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그는 괴물을 물리친 다음 죽음 직전에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은혜를 입은 여자는 행복해하며 그를 자신의 인생의 용사라 불렀다. 갑자기 끌어안았고 오빠에게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공주였고 자신은 자스퍼라며 상공회의소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가 왕의 3딸 중 한 명이라고 알려주었다. 괴물이 난동을 부리자매는 그들을 물리치고 거의 죽어가는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생명의 은인을 만난 그녀는 기뻐하며 맨을 자신의 인생의 용사라 불렀다. 갑자기 안기는 그녀를 보며 옆에 있던 남자가 무언가 부탁하자맨도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길 제스퍼, 상업조합의 수장이라 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왕의 3딸 중 한 명이라고 알렸다. 이후 저택으로 초대받아 차를 마셨다. 할머니는 벌써부터 맨에게 시기 어린 눈길을 보내며 결혼하자고 했다. 유리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맨의 아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청년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공주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 클라우디아는 둘째 부인이 되는 걸 받아들였다. 이곳에서는 첩이 흔한 일이었다. 유리는 너무 대담한 그녀에게 또 한 번 놀랐다. 이렇게까지? 엄마는 딸이 자신감을 되찾은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제스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혼하자고 제안했는데 옌티는 그 말에 숨이 막힐 정도로 당황했다. 설명하려 하자 그는 모두를 지하실로 안내해 탐험을 시작했다. 사실 제스퍼는 엄청난 부자였고 희귀 보석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전 세계의 보석 대부분이 여기 있었지만 그가 갖지 못한 것은 자신의 왼쪽 눈에 있는 정령의 핵이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그는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계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드러났다. 전설에 따르면 마왕 미친 시대를 봉인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사라졌다고 한다. 그때부터 정령의 핵도 탄생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 그들을 만나게 한 이유는
보석을 지키려는 강한 열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옌티에게 결혼을 제안한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 율라는 그 말을 듣고 동생을 옆으로 끌고 가 물었다.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들의 목표는 다른 세계수에 관한 정보였고 제스퍼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미는 일단 동의하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지만 옌티는 단지 친구가 되고 싶다며 거절했다. 그래서 그도 잠시 동의했다. 정령의 핵이 다른 곳에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그래도 매는 그곳에 가서 가져오고 싶어 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 며칠 후 옌티는 지정된 장소인 고대 감옥에 도착했다. 그는 유리의 가족이 그곳에 있기를 바랐다. 그러면 팀은 남은 사람들을 찾을 동기를 더 가질 것이다. 그녀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청년은 확신했다. 반드시 그녀를 가족에게 데려가겠다며 위로했다. 그렇게 그는 감옥 깊숙이 들어갔다. 앞에는 막다른 길이었지만 우르슬라는 벽의 차원 이동 마법이 있음을 알아챘어. 그걸 만지면 진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 그 뒤에 그는 따라했고 충격에 빠졌어. 그는 정글로 이동했거든. 까다로운 바하토는 여기서 강력한 환영 마법이 공간 전체를 바꿨다고 알려줬어.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유리의 자매 중 한 명일 거라 했지. 그때 동생 이름 피나가 음성으로 전해왔어. 언니 환영해. 바하토는 언니가 낯선 사람과 함께 온 걸 눈치채고 용납할 수 없었어. 그래서 만날 수 있으려면 시험을 통과하라고 요구했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 분명 친구가 먼 길을 와서 여기에 왔는데도 이런 걸 요구하다니. 차원이동 마법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작은 애가 못 쓴다고 했어. 그 말도 맞아. 차원이동은 고급 마법이니까. 비나가 경고했지. 이곳은 자연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곳이라서 난이도가 엄청나대.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실력에 달렸고 혹시 죽어도 자신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어. 유리는 알았어, 열심히 할게 라고 했지만 피나는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은 언니 남자친구야 라며 말했어. 그녀가 그런 말을 듣자 유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내 남자친구 아니잖아 라고 부끄러워했지. 우르슬라의 혹독한 훈련을 거친 후 그는 더 강해져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녀에게 가서 내가 처리할게 라고 했지. 내부에 있는 동생은 우리 감옥 중에 내가 만든 곳이 제일 어려워. 빨리 포기해 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그는 자신만만하게 문제없어? 라고 답했지. 사실 피나의 의도는 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었어. 그는 언니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가 함정을 밟을 때 스승이 눈으로 조언해 성공적으로 통과했어. 스승도 오래 끌고 싶지 않아.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지. 그렇게 청년은 피나가 설치한 함정을 모두 쉽게 통과했어. 이에 피나는 화가 나서 왜 하나만 밟아보지 않느냐, 내가 애써 만든 건데? 라고 소리쳤어. 매는 가식적인 표정으로 언니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척했다. 그러나 유리가 함정을 밟자 스승님이 눈으로 조용히 경고해 주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했고 제자에게 빨리 이 일을 끝내라고 독촉했다. 그렇게 청년은 피나가 설치한 모든 함정을 쉽게 통과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왜 한 번만 밟아보지 않았어?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건데? 우르술라는 딸의 미소가 최우선이라며 서둘러 발을 내디뎠다. 유리는 동생이 어릴 때부터 이런 함정을 만들어 남을 즐겁게 했다고 말했다. 매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피나는 자신은 악하지 않다며 설명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들을 내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때 적이 나타났다. S급 식물 몬스터로 독가스를 뿜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맞으면 며칠간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매는 이상한 상태의 면역이었다. 피나는 웃으려다 멈췄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옌티는 눈앞의 몬스터를 처리하며 유리와 동생이 빨리 제외할 수 있도록 속도를 냈다. 한 번의 기본 공격으로 몬스터를 반으로 자르며 새 기술도 배우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엄청난 속도로 공격해왔다. 우르술라도 제대로 볼 수 없었기에 몬스터가 은신 스킬을 쓴 게 틀림없었다. 피나는 충격을 받았다. 맞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옌티는 웃으며 나는 은신 공격을 무효화하는 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장난 그만하자. 그는 최근에 불굴의 요새라는 신기술을 배웠고 은신 공격 저항과 결합하면 무적이 된다고 했다. 피나는 자신의 몬스터들이 자랑스러웠다. 나를 잡아보라고. 스승은 정령의 눈으로 은신 위치를 탐지하라 명했다. 위치를 알아내자 옌티는 손으로 땅을 눌러 으깼다. 은신 기술도 꽤 쓸만했다. 더는 장난칠 시간이 없어. 근데 최근에 새로 배운 불독 요새 스킬과 암습 저항 능력을 합치면 무적이 된다고 자랑했지. 피나는 자기 몬스터들을 엄청 자랑스러워했어. 나한테 잡힐 수 있겠어? 라며. 스승님은 정령의 눈으로 은신 위치를 파악하라고 했고 그가 한 손으로 땅을 쥐어짜는 걸 보고 은신 스킬을 쓴다는 걸 알게 됐어. 이거 꽤 쓸만한 스킬이네. 피나는 도대체 왜 스급 몬스터가 이렇게 쉽게 잡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 유리가 있어서 좀 강해. 동생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어. 언니가 힘을 실어주었으니까. 다음 관문으로 향하는 순간 다시 한번 콘맘이 자신감을 되찾으며 말했어. 여기 몬스터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아. 그리고 두 마리의 초계수가 나타나 그 청년을 노렸어.
사실 이들은 너무 무모했어. 정면 돌파라니. 하지만 그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그들을 반으로 쪼갔고 몬스터들은 숨도 못 쉬고 죽었어. 피나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랐어. 이렇게 강한 몬스터가 단 한 방에 쓰러지다니. 우르술라도 몇 가지 새로운 스킬을 배우려 했다가 동생이 너 그 녀석이 몬스터야 뭐야? 라 물었지. 그는 나는 평범한 모험가일 뿐이야 라고 대답했어. 그 말에 피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 그 힘이 평범하다니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장면이 전환되어 로이의 모습이 나왔어. 갑자기 감옥에 갇혔지. 이 청년은 계속 위험에 처했어. 피나가 죽이지 말라는 설정을 했기에 아직 살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야. 예전 장면을 떠올리면 로이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 견디지 못했거든. 안타깝게도 그의 소속 길드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어디를 가든 욕만 먹었어. 더 심지어 여자친구 조레는 그를 팔아넘겼어. 함께 있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는데 사실 로이가 그녀에게 마비 마법을 걸게 했어. 로이는 변명했지만 그녀는 눈물로 범인을 뒤집어 씌웠지. 사실 그게 맞아. 로이가 부탁해서 마비 마법을 쓴 거니까. 결국 그는 술집 출입도 금지당했어. 만약 그날 상황이 반복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며. 그는 그럼에도 고결한 척했지만 사실은 팀을 꾸릴 사람도 없어서 혼자 밥벌이를 해야 했어. 성공해서 나쁜 소문을 지우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그는 고대 감옥으로 몬스터 사냥 임무를 받았어. 벽에 손을 대자 갑자기 안으로 옮겨졌고 피나는 함정으로 플레이어를 맞이했어. 죽을 뻔했는데 너무 약해서 탈락당했지. 동생도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죽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 하지만 몸은 다쳤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지. 그가 이곳이 얼마나 넓은지 궁금해하던 중 악어 같은 S급 몬스터를 만났어. 아무것도 못하기 전에 공격당했어.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수치니까. 피나는 겁나면 크게 외쳐서 포기하라고. 그러면 시스템이 밖으로 내보낼 거야 라며 그를 도발했어. 그는 분해하며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몬스터가 그의 팔을 밟아 부서뜨렸어. 상대가 너무 약하니 서두를 필요가 없었지.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려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날아갔어. 진짜 어이없었어. 뒤에서 로이는 이 사람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어. 단 한 방에 몬스터를 쓰러뜨리다니. 감사를 표하고 나서야 그가 바로 애님을 깨달았지. 그는 놀라서 넌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어. 사실 이 질문은 원래 그가 해야 했지만 애는 도전을 완수하러 왔다고 했어. 로이는 이런 강자가 있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지. 애는 원한을 넘어서 유리가 이 청년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동의했어. 그래서 로이에게 약간의 물을 줘 상처를 치료했지. 로이는 상처가 심했지만 2초 만에 회복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진짜 마법 같았거든. 그는 앤과 누군가가 대화하는 걸 들으려 했지만 동료가 수면 스킬로 잠재웠어. 이 청년은 포기했으니 밖으로 내보내라 했지. 앤은 곧장 보스룸으로 향했어. 귀여운 동생도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어. 아무리 강해도 이 관문은 못 넘을 거라면서. 그가 보스 몬스터를 무찌르면 세계수로 가는 문이 잠기니까. 이전에는 안에서 밖으로 갔는데 이번엔 반대라서 걱정했어. 우르술라는 미로의 핵을 부숴야만 문이 잠긴다고 설명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안으로 들어갔지. 스승님에게 적이 어디 있냐 물었더니 땅 전체라고 했어. 너무 많은 스킬을 써서 현재 미는 공중에서 싸울 수 있었어. 그의 상대는 현무 사신 중 하나였지. 이 생명체는 엄청나게 크고 마법을 맞아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어. 우르술라는 갑자기 익숙한 마력 파동을 느꼈어. 거북 몬스터도 마법을 쐈지만 애니 은신 스킬과 파리스를 써서 막아냈지. 결과는 똑같았어. 전혀 해를 입지 않았어. 그는 너무 변태 같다고 생각했지. 갑자기 주위에 마법 흔적을 발견하며 뭔가 깨달았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상대가 공격하도록 놔뒀어. 우르술라는 그가 바보인 줄 알았지만 거북이의 물리 공격은 닿지 않았어. 이유는 현무도 강력한 환영술이었기 때문이야. 그는 스킬로 상대를 진짜 모습으로 드러나게 했어. 알고 보니 그 녀석도 거북이였어. 하지만 아주 작았지. 결국 그가 너무 귀여워서 데려가 놀았어. 우르술라는 동생 피나의 정령 환영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어. 공간까지 변형시키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다니 동생 칭찬해주고 싶었지. 자신은 아직 속았다고 인정하며 앤이 확인한 결과 이 작은 거북이는 현무의 유학이었어. 매는 주변에 남은 마법 흔적을 발견하고 무언가 깨달았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맞았다. 우르솔라는 그가 바보인 줄 알았지만 거북이의 물리 공격은 닿지 않았다. 이유는 현무가 강력한 환영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기술을 써서 상대를 진짜 모습으로 드러냈다. 알고 보니 그도 거북이였는데 악이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귀엽다며 잡아갔다. 우르술라는 피나의 정령 환영술이 대단하다고 인정했다. 공간을 바꾸고 실제처럼 보이게 하다니 동생이 속임수를 간파한 것도 칭찬할 만했다. 자신은 아직 멀었다고 했다. 환영술로 동생이 현무새끼라는 걸 알게 되었다.
현무는 천지를 창조한 정령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 너무 어렸다. 우르술라는 누군지 알아차리고 충격을 받았다. 아무 말도 못했다. 맨이 피나에게 지나갈 수 있냐? 묻자 거북이를 죽일 수 없다고 했다. 원래는 맨에게 강요했지만 너무 애원해서 피나에게 나쁜 사람 낙인을 찍어 결국 문을 열어줬다. 유리가 앞에서 버릇없게 굴자 동생이 달려가 안았다. 그녀는 피나를 그리워하며 몇 번이나 흔들었다. 우르술라는 맨을 나쁜 놈이라며 꾸짖었다. 언니가 그러라 했다고 했다. 옌티는 잘했다고 칭찬했다. 피나는 장담했다. 유리가 이미 그에게 빠졌다고 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울음을 닦으며 그녀는 동생이 건강해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민도 기뻐했다. 동생이 같이 가자고 하자 재미있고 여기 오래 있으면 지루하다며 좋아했다. 대신 정령의 액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리처럼 말이다. 친구에게 물어보고 동의까지 받았다. 그때 현무가 인간 모습으로 변해 자신을 쿠로임이라 소개했다. 피나의 수호정령이자 현무의 딸이었다. 우르술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를 만난 걸 어린애 취급받는 줄 몰랐다. 스승의 쿠로임을 님이라 불렀고 옌티도 놀라며 그에게 개고기 보듯 하지 말고 얼른 무릎 꿇고 인사하라고 했다. 그는 시키는 대로 했다. 수호정령에게 버릇없는 녀석을 모험에 데려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다. 쿠로임은 착한 청년이 마음에 들어 승인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왕은 방금 전 웃음거리로 삼았던 자들을 위협했다. 감정평가사가 그런 재료를 얻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무조건 누군가에게서 훔친 거라 여겼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게 바로 옌티가 협회를 싫어하는 이유였다. 그는 주목받기 싫어하는데 무시당하니 더 괴로웠다. 그때 회장이 나와서 옌티를 옹호했다. 그녀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스승과 마찬가지로 현무의 방어 기술을 물려받아 쿠로의 결계를 이어받을 거라고 했다. 이는 분명 큰 도움이 될 터였다. 그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동료가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얼마 후 스승은 소녀를 위해 요정의 핵을 완성시켰고 그녀는 신한신옌을 흡수하며 새로운 기능과 함께 레벨 BN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족을 만난 기쁨에 더욱 힘이 났다. 만약 모든 친척을 다시 찾는다면 그녀의 미소는 얼마나 환할까. 외곽 내유의 우르술라도 이번 일을 통해 동생의 딸을 이렇게 기쁘게 해준 것에 감동했다. 그 사이 조이는 깨어났지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여러 번 구해준 그에게 감사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다음 날 제스퍼는 소녀를 모험가 협회로 데려가 피나가 모은 고급 몬스터 재료를 모두 팔았다. 그녀는 의심받기 싫었지만 친구가 대신 신뢰를 보증해 주었다. 그는 유명한 인물이기에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접수 담당자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고 회장도 직접 만나 뵙도록 초대했다. 회장은 새로운 친구가 재료를 전량 구매하고 싶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로써 S급 몬스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구매하면 소녀가 손해를 볼까봐였다. 그녀의 증명서 확인 결과 그녀는 초라한 감정사였다. 어디서 재료를 팔 수 있겠냐며 의심했다. 게다가 그녀는 2급 모험가였다. 제스퍼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녀의 직업을 깔보며 비웃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당연히 속상했다. 친구는 위로하며 괜찮아. 오늘 성과를 보여줘.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술을 발동해 S급 몬스터의 귀중한 재료를 쏟아냈다. 불멸왕의 해골도 포함되어 있어 조롱한 자들을 놀라게 했다. 감정사가 이런 재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둑질이라며 터무니없다고 했다. 왕은 아까 비웃던 자들을 위협했다. 검사관이 이 재료를 얻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분명 누군가에게서 훔친 것이라 믿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리 없으니 말이다.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그가 협회를 싫어하는 이유였다. 그는 주목받는 걸 싫어했고 무시당할 때 더 화가 났다. 그때 회장이 나서서 정의를 바로 세웠다. 그는 그 사람을 직업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을 멍청이라 불렀다. 젊은 남자의 눈을 바라본 뒤 그녀는 그의 눈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그 눈은 제스퍼를 떠올리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접수원은 마법 도구로 그 재료를 감정한 결과 모두 진품임을 알았다. 친구도 선언했다. 그는 그 괴물을 혼자서 쓰러뜨린 가장 강한 자라고. 그는 부자라는 신분으로 자신을 지켰다. 이 말을 들은 비난하던 자들도 두려움을 느끼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접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메간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을 엄하게 교육하겠다고 약속하며 청년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회장의 스타일을 꽤 마음에 들어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다. 메간은 각자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지만 역경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짜 존경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들이 세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그것은 그가 혼자서 S급 괴물을 쓰러뜨린 일로 증명되었다. 그의 말에 감동받아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그리고 제스퍼에게 이곳에 와서 소중한 이들을 만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회장은 흥분하며 강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협회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다. 메간은 그가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며 곧 그들이 다시 만날 것을 알았다. 접수원도 그들을 방으로 초대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쉬게 했다. 제스퍼는 앤에게 모든 자원을 꺼내 보이라고 요청한다. 앤이 비밀 던전을 완성한 후라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모험가들이 몰려와 앤이 스스로 정복한 비밀 던전에 대해 묻는다. 밤이 되자 청년은 제스퍼의 호화로운 온천 욕조에 몸을 담그며 오늘이 정말 힘들었다고 느낀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때 갑자기 유리가 나타나 앤의 외모를 칭찬한다. 앤은 깜짝 놀라 왜 여기 있는지 묻는다. 유리는 자신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난 바이너와 다툰다. 바이너는 유리가 그의 가슴을 보고 그런 것이라며 농담을 던진다. 유리는 순진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앤은 둘에게 남탕인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만 바이너는 자신들이 정령이라 인간의 규칙을 따를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몸을 흔들어 보인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압도적이. 아이는 순간 어리둥절하지만 유리는 부끄러워하며 바이너가 앞으로 정령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날 혼혈 자식을 낳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순간부터 우르술라는 분노를 터뜨리며 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며 소리친다. 스승은 평평한 몸을 가지고 있어 보여도 개의치 않지만 앤은 너무 놀라가리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유리는 자신의 보물이라며 앤이 딸의 몸에 손대면 큰일 난다고 위협한다. 유리는 나서서 말리며 앤을 칭찬한다. 이렇게 되면 앤은 이미 사랑의 그물에 걸려 헤어나오기 어려울 듯하다. 우르술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즉시 궁극기를 발동하며 준비되었느냐고 묻는다. 바이너는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전투를 응원한다. 앤은 겁에 질려 급히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그곳에서 쿠로를 만난다. 그녀는 벌거벗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모두가 즐거운 모습을 보고 쿠로는 앤에게 바이너를 맡기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앤은 쿠로가 바이너의 어머니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녀는 보호자들은 모두 비슷하며 정령의 핵과 그 안에 사는 정령을 만들었기에 어머니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앤은 이런 흥미로운 그룹이 아직 6개나 더 있다고 생각한다. 쿠로는 7개라고 정정한다. 이는 마치 죽어버린 세계 속에서도 정령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유리의 언니는 보호자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에키나를 찾아내면 나머지 사람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앤은 이 문제가 정말 난감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쿠로는 벌써부터 좌절한 것 같냐며 묻는다. 청년은 웃으며 처음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 다짐한다. 지금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뮤즈가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유리와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을 돕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확신한다. 그들은 이 작은 생명을 구했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열었기에는 모든 것을 걸 것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쿠로는 이 소년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특별한 힘을 지녔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깨어나 메건을 만났다. 여기서 제스퍼는 회장이 직접 나타나 임무를 전달했다며 왜 자신이냐고 묻자 그 조직 안에서 아무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혹시 비유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가장 강력한 고룡 중 하나였다. 비유는 마왕이 세기 전에 만든 존재로 그가 봉인된 뒤 괴물도 사라졌지만 최근 들어 이 생물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기에 메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임무는 SS급 비유를 처치하는 것. 제스퍼는 신중할 것을 권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동의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 있으니 해결하러 갈 뿐이라는 그의 단순한 생각에 모두가 놀랐다. 그 힘뿐 아니라 의지도 굳건한 메건에게 회장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는 4명의 요정과 함께 지정된 사막지대로 향했다. 스승은 이미 괴물의 위치를 파악했고 지룡은 마력을 흡수해 변환하는 능력과 공간을 찢는 공격을 하니 조심하라 경고했다. 비모스는 낮에는 모래 속에 숨는 습성이 있으니 먼저 끌어내야 했다. 그는 불꽃 구슬을 던져 진동을 일으켜 괴물을 유인했다. 위협받은 지룡이 모습을 드러내며 메건에게 자신을 깨운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처음 비유를 본 그는 크기가 현무만하다며 감탄했다. 쿠로는 그가 마왕이 창조한 존재로 지금까지 패배를 맛본 적 없으며 진정한 싸움을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고 평생 지루함 속에 숨어 지냈다. 메건은 약해 보이지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괜찮을 것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비유를 처치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비흐는 어리석다며 웃었지만 곧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가 주인의 명예를 모욕했으니 비흐의 공기는 모든 것을 찢는 탄환이었다. 하지만 그는 초고속으로 회피하며 사막 지형을 이용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비흐가 아무렇지 않은 듯 달려와 자신의 힘으로 한 방만 살려달라 요청했지만 지룡은 단단한 비늘을 지녔음에도 부드럽게 베이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룡은 땅속으로 숨었고 메건은 이 기술로 목숨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곧바로 그는 지룡을 모래와 흙으로 돌려보냈다. 지룡이 처음으로 고통을 느끼고 사냥꾼의 눈빛을 보며 만족했다. 패배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강함을 증명했다. 지룡은 자신이 무엇을 당했는지 물었고 메건은 몸 안에서 폭발하는 최강 마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룡의 외부 흡수 능력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그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쿠로와 우르술라가 만들어준 결계 덕분이었다. 또한 싸움 시작과 동시에 환영술에 걸려 쫓기던 지룡은 상대를 얕본 게 패배 원인이었다. 매건의 강함에 모두 감탄하며 죽음조차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우울함에 빠지자 우르술라가 재촉해 기술을 점검하러 갔다. 지룡은 SS급 기술들을 모두 보유한 괴물이었고 두 자매도 매건이 마왕이 만든 비모스를 처음으로 쓰러뜨린 인물이라 칭찬했다. 그는 이 승리를 모두의 힘 덕분이라 생각하며 자신은 단지 그것을 사용했을 뿐이라 말했다. 며칠 후 유리와 매건은 카이아 성으로 초대받았다. 카이는 여전히 자신을 매건의 첩으로 생각하며 오늘 왕이 사위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엄격해 보였지만 의외로 다정했고 매건을 앉혀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요정들은 서로 경쟁하듯 그를 포옹했고 장인은 사위를 자랑스러워했다. 매건 초대는 비우토벌의 보상과 딸을 구해줘 고맙다는 뜻이었다. 황제라는 자리에 걸맞게 아버지조차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매건은 유리 덕분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렸다. 아버지는 그의 순수함과 솔직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매건에게 왕실 문장이 새겨진 시계를 선물해 어디든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장면은 론에게로 전환되었다. 그는 도시로 향하며 매건의 명성이 퍼진 것을 들었다. 갑자기 에키나가 나타나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요정으로 매건과 싸운 후 갑자기 피로를 느껴 잠들어 있었다. 유리는 이 기회를 틈타 잠시 휴식을 취했고 피나는 목욕 후 언니에게 머리 말려달라 부탁했다. 장난꾸러기 여동생은 언니가 오빠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 매건은 괜찮다고 확신했다. 어머니도 단지 피곤한 것뿐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피나는 함께 요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오랜만에 함께 장을 보러 가며 도시를 탐험할 기회이기도 했다. 유리는 위험할까봐 걱정했지만 동생은 요정이니 괜찮다고 말했다. 인간은 요정을 만질 수 없으니 안심하라 했다. 다시 론에게 돌아가 그는 앞에 있는 요정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에키나는 자신이 타락해 제거해야 할 존재라며 매건과 함께 여동생을 보호하려 했다. 맛있는 간식이라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오랜만에 함께 쇼핑하러 가지 못했으니 이 기회에 도시도 탐험해보자. 유리는 위험할까봐 걱정했지만 친구는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그들은 정령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은 다가올 수 없다고 했다. 로인 곁으로 돌아갔을 때 상대가 정령임을 알고 흥미를 보였다. 에키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타락해버려 여동생과 친구를 제거하려 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하게 먹잇감을 서서히 유인하며 그가 어떤 검사관과 원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어둠 속에 빠져 과거를 떠올렸다. 로인과 함께 다닐 때 자신이 무시당하고 학대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몹시 괴로워했다. 그 청년은 계속 이용당하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괴물떼에게 먹힐 뻔한 일도 떠올렸다. 그날 운이 없었다면 로인에게 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 아래 시체도 자신이 정령의 눈을 빌려 육체를 바꿨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쓸모없는 쓰레기였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변했지만 본성은 그대로였다.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고 스승은 걱정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왕과 이야기한 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르술라는 인간 몸에 많은 힘이 담겨 있어 그런 현상이 생긴 거라 생각했다. 딸에게 걱정된다고 말하며 곧 다정한 말을 나누자고 했다. 지금 두 자매는 거리에서 산책 중이며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분명히 유에레이가 더 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길 아까 악몽을 꿨다고 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우연히 유리와 모두를 만난 덕분이라네요. 사실 그 괴물들에게 오래전에 먹혔어야 했는데 정령의 눈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대요. 자신을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지만 라이의 말처럼 지금은 에치나가 복수를 돕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정령의 눈의 힘에 대해 알려줬어. 그가 증오하는 자가 바로 그 힘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강한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로이는 분노에 불타올랐어. 그 자가 불멸뿐만 아니라 더 강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떻게 평범한 녀석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냐며. 알고 보니 모두 정령의 눈 덕분에 먹잇감을 유인한 거였어. 에키나는 그에게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지 다시 물었어. 나는 기꺼이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이상한 무언가를 꺼냈지. 물론 그녀는 멍청하지 않아 자신의 정령의 눈 핵심을 넘기지 않았어. 다만 로이의 질투심을 이용해 그를 조종하려는 속셈이었지. 그가 두 자매를 찾아가 머리에 그걸 넣자 청년은 괴물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어. 힘은 정말 무적에 가까웠어. 정령의 눈과 견줄 만한 힘으로 맹렬히 파괴를 이어갔지.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 가득했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전능한 기분이 들었지. 다만 좀 못생긴 점이 아쉬울 뿐. 근처에 있던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아채자마자 즉시 달려들었어. 조렌의 남자친구 이름이었던 그가 놀라서 두려워했어. 그 앞에 선 이는 바로 도안이었지.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달라 간청하며
앞으로 모임에 대해 말하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그를 마비시켰지만 그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 여성 옆에 있고 싶다고 했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뱃속에 삼켜진 것과 같아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어. 비나와 유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아름다운 누나는 자신이 그를 도와 가족을 찾았으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영원히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해야 할 거라고 결심했지. 폭발음이 들리자 그들은 잠시 그 일을 뒤로하고 달려갔어.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해 있었고 유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를 치료했지. 에키나는 높은 곳에서 관찰하며 로이에게 정령을 노리라고 명령했어. 작은 존재들이 아니라 정령을 잃으면 그는 쓰레기가 될 거라며 그는 즉시 명령을 실행했어. 다행히 피나는 어머니의 결계를 사용해 막아냈고 함께 도망쳤지. 그가 결계를 부수려 했지만 실패했어. 에키나는 반대되는 정령 능력을 사용하라고 조언했어. 그는 그 말을 듣고 반정령수를 활성화해 결계를 쉽게 제거했고 추격을 계속했지. 피나는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 유리는 동생이 두려움을 느끼자 앞에 서서 보호했고 동생을 먼저 도망가게 했어. 그렇게 그녀는 잡혔고 바보 취급받으며 힘을 쓰레기 같은 자에게 넘겨준 셈이 됐지. 위급한 순간 맨과 우르술라가 나타나 유리를 구했어. 유리는 울면서 모두를 믿는다고 말했지. 이 광경을 보며 나는 그녀를 더 일찍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했어. 그는 모두를 다시 안으로 데려가 스스로 싸우게 했어. 감정을 평가한 후 뜻밖의 정보가 나왔어. 스승은 그가 정령의 눈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존재라 생각했지. 로이드는 달려들어 공격을 시작했어. 그는 파리스를 이용해 반격을 시도했지만 키메라가 된 후 그는 엄청난 힘을 얻어 거의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심지어 엔조마저 압도했다. 결계도 그의 반영령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다친 모습이 믿기지 않는 에치나는 이를 보고 만족해하며 약한 결계가 어찌 감히 그를 막을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미 정령의 힘을 받았다. 믿기 어려운 말에 우술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싸우라고 명령했다. 도시 아니라 공격을 자제하는 중이었고 스승은 서둘러 행동하라 재촉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형태라도 결국 인간이기에 조를 죽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조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왜 매는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자랑만 했을까? 방금 전의 전과는 배신자의 대가였던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애는 분노했다. 미친 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괴물의 힘을 얻었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웃은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맨도 자신과 같을 거라 생각해 이해할 거라고 여겼다. 그는 앤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말했다. 착한 척 그만해. 나는 네 아내 원한을 다 꿰뚫어봤다. 분명히 네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 것 같다. 이전에 얼마나 억눌렸는지 마치 악귀처럼 말이다. 지금 맨은 반드시 복수를 꿈꾸고 있을 거야. 그 말들은 앤의 마음속 어둠을 자극했다. 그는 정말로 그가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멸시받고 조롱받은 자로서 그 말들이 그의 의식을 서서히 잠식했다. 그는 자신이 괴물과 다를 바 없다는 불쾌한 생각을 받아들여야 했다. 현실을 직시해라. 착한 척 할 필요 없다. 결국 본질은 같다.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악행도 할 수밖에 없다. 사회 밑바닥에 있는 자가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비록 강해졌어도 결국 바보일 뿐이다. 그 말에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유리가 나타나 보호에 나섰다. 그녀는 맨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 우술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맨처럼 순수한 이도 드물다고 인정했다. 그를 깨우쳐 주었더니 훨씬 강해졌으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신체적 힘뿐 아니라 맨의 마음도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정령의 눈으로 남을 도왔지. 자신을 돌본 적은 없었다. 이제 그가 깨어날 시간이었다. 애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 엄청난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 우술은 그가 유리에게 받은 새 삶에 보답하기 위한 목표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지금 멈춘다면 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앤 덕분이라며 그가 없었다면 언제 재회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존재가 운명을 바꿨다. 그 말을 듣고 청년은 감동했다. 자신이 정말로 쓸모있음을 느꼈고 전보다 모든 면에서 강해졌다. 악이 계속 떠들어대는 가운데 앤은 용감히 인정했다. 자신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지만 유리와 모두가 준 새로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절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그는 정령의 눈에 100% 힘을 발휘하여 스승을 기쁘게 했다. 그의 내면의 악한 자아도 사라졌다. 로이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후퇴했다. 강력한 마력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정령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모두를 지키려면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는 이 힘을 받아들이기로 한 듯 스승도 안심했다. 적은 그를 무시하며 공격했지만 곧 모두 그의 한 방에 날아갔다. 그의 행동은 모두 앤에게 익혔다. 그의 신체 능력은 최고조에 달했고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의 몸이 떨기 시작했다.
매는 슬픈 눈빛으로 로이드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듯했다. 이 상태에서 반영영술은 그가 만든 결계를 뚫을 수 없었다. 존은 에치나에게 힘을 더 요구했고 그녀는 즉시 힘을 보탰다. 하지만 그는 통제력을 잃고 돌진했다. 그러나 애는 대처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화기술을 검에 담아 강력한 일격을 날려 악을 완전히 날려버렸지만 상대를 한 번 더 살려주었다. 그는 배신자를 용서한 것이다. 존은 왜 계속 자신을 구하려 하는지 물었다. 매는 약한 자라도 누군가를 돕고 싶을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운명에 맞서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매는 자신도 변할 수 있다고 믿었고 로인 또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현재 그들은 새로운 적이 바로 정령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로이를 이용해 원한을 부추겨 공격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에치나는 현장에 가서 부서진 눈을 회수했다. 그녀는 전투 후 데이터를 모두 모았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다만 로이가 죽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다행히 그의 기억이 봉인되어 계획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누군가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매는 유리에게 갑작스레 키스를 제안받아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장난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우술이 알면 자신을 죽일 것 같았다. 정령 아내는 진지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령과 수호자 사이의 서약 의식이었다. 스승도 나타나 두 사람의 키스를 허락했다. 고귀한 목표를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매는 단지 수호자 수습에 불과했고 유리와의 연결도 불안정했다. 그래서 의식을 치러 원활한 협력을 도모했다. 현재 그의 만화는 때론 강하고 때론 약해 정령인 유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그도 이 의식이 필수임을 알고 동의했다. 그는 그동안 그녀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아내는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키스 한 번이면 모두 용서할 수 있다고 했다. 매는 속으로 서약 키스? 손에 살짝 키스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라며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피나와 쿠로가 사이를 막아섰다. 둘 다 매니 유리에게 키스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편하게 해. 우리 신경 쓰지 마. 어서 입술에 쭉.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빨개져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술도 상황을 보고 둘에게 나가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매니 계속 난처해 할 거라고. 유리처럼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청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녀에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도 했죠. 아내는 아무런 원망도 없고 한 번의 키스면 모든 걸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속으로는 약속의 키스가 손에만 닿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나와 쿠로가 앞을 막아서네요. 두 사람 다 유리와의 키스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유리에게 자연스럽게 해. 우리 신경 쓰지 마. 얼른 입술에 촉하고 해봐.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저히 할 수 없었죠. 우르술라도 두 사람에게 이제 나가자. 이렇게 망설이면 언제 끝날지 몰라. 라고 했어요. 피나는 자기 소중한 딸이 곧 키스를 당할 텐데 왜 이렇게 침착할까 궁금해했죠. 스승님도 말했듯 이제는 완전히 낯선 존재가 아닌 그들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키스는 딱 한 번만 허락됐어요. 만약 더 하려 한다면 분명 죽임을 당할 겁니다. 빈방에 둘만 남았고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처음이라 긴장하며 부디 아프게 하지 마 라고 말했죠. 청년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손에 키스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입술이 닿다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의식이기도 하고 사실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청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처음이라 떨렸지만 결국 넘어지면서 입술이 뭔가에 부딪혔죠. 덕분에 그들의 약속은 완료되었고 신의 눈은 즉시 업그레이드되어 모든 능력치가 상승했습니다. 유리는 겨우 입술에 뽀뽀했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장면이 바뀌어 에치나는 어떤 마족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난 이들은 저택의 주인인 남작 펜이었어요. 펜은 그녀가 왜 왔냐고 물었고 에치나는 오늘 마왕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서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어요. 반드시 그 자를 죽이라고 했죠. 펜은 작은 인간과 싸우게 된 것이 모욕이라 생각했어요. 에치나는 그 사람 하나면 비옵을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상황을 알렸죠. 펜은 비웃으며 코롱도 단지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물일 뿐이며 괴물 무리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자신은 당연히 그보다 강하다고 자신만만했죠. 에키나는 교묘한 말솜씨로 팡코를 달래며 칭찬하고 살짝 쓰다듬어 그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팡코는 임무를 수락했고 곧 문을 열어 순간이동으로 자신의 위치로 날아갔다. 마족 중에서 팡코는 폭풍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애는 신한 덕분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팡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애는 잠 한가운데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암살 시도에 당황했지만 빨리 끝내려 애썼다. 그러나 팡코는 그를 무시하며 냉담하게 뺨을 때렸고 앤이 반응하기도 전에 다가가 응징했다. 남작 따위가 하찮은 귀족일 뿐이라 생각한 애는 그를 즉시 제거하며 조용히 퇴장했다. 임무가 끝난 뒤 그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여기 왔는지 의문을 품었다. 목표가 자신이라면 유리와 동료들이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그때 그들도 나타나
앤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고 빌라는 남작이 당한 꼴을 보고 앤의 보호자가 완성됐다고 칭찬했다. 심지어 그가 그녀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농담했지만 앤은 짜증을 내며 스승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클라우디아라는 자칭 아내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도 와서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앤은 금속 안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고 그곳은 왕국의 모든 책이 보관되어 있어 오직 왕실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클라우디아가 준 시계를 가지고 있어 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앤을 입구까지 안내했는데 심지어 클라우디아조차 출입 권한이 없었다. 아버지나 사서가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앤은 감사하며 사서가 허락할지 확인하기 위해 강력한 결계가 있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앤은 그 결계를 넘는 데 성공했지만 유리의 아내 노조미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있었고 우르슬라도 갑자기 자신과 앤 사이의 연결이 끊긴 것을 느꼈다. 우르슬라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계 너머로 순간이동할 수 없었다. 이는 결계를 건 사람이 뛰어난 고수임을 뜻했다. 앤은 걱정했지만 공동 목표를 위해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기가 바로 대도서관님을 깨달았고 유리 가족에 관한 단서를 찾으려면 이곳에서 수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받았다. 작은 체구의 귀여운 소녀였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름은 앨리스였고 왜 떨어졌냐고 묻자 책에 너무 몰두하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앤은 그녀에게도 다정하게 책을 가져다주며 도왔다. 앨리스는 이후 마법을 사용해 책을 돌려놓았다. 그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이곳 도서관의 사서임을 밝히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정말 놀라웠고 동시에 그녀에게도 감사했다. 덕분에 나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앨리스가 왜 찾아왔는지 묻자 그녀는 숨겨진 던전에 관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소중한 사람과 가족을 다시 만나게 도우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즉시 필요한 책을 내게 건넸다. 그때 그녀가 유리가 건강한지 물었고 나는 놀라서 왜 그런지 물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오른쪽 눈은 유리의 정령액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우리가 찾고 있던 세계수의 또 다른 정령이라는 사실이었다. 잠시 후 나는 그녀를 떠나야 했고 아직 유리가 그 누나를 만날 수 없었다. 피나와 유리는 그 누나를 매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먼저 앨리스가 숨겨진 던전을 정복해야 했다. 나는 앨리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아직 그들이 만나게 할 수 없어서 말이다. 나는 곧 방법을 찾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약속했다. 피나와 누나는 앨리스가 여기 있으니 도망갈 곳도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때 두 여동생의 누나는 도서관 안에서 앨리스의 어머니를 관찰하며 왜 그리 빨리 던전에 대한 기록책을 내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것이 세 자매가 다시 만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앨리스도 그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 받기 매우 두려웠다. 전투력도 없었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천리안 뿐이었다. 만물의 진실을 꿰뚫는 능력 말이다. 하지만 이 정령 누나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두려워했다. 앨리스는 인간들이 그녀의 의지를 꺾었기에 그들을 미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방금 전에 앨리스가 세계수의 정령이라는 사실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도 나를 꾸짖으며 손님이 왔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수호자이며 주작의 딸 AK 차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매우 온화해서 나는 금방 그녀와 친해질 수 있었다. 주작도 내가 그녀를 잘 대해주길 바랐다. 나는 피나와 유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를 초대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아마 오해인 것 같았다. 이곳은 궁전이 아니라 숨겨진 던전이었다. 내가 들어온 문은 두 공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지만 실제로 이곳은 완전히 분리된 세계였다. 그 순간 이동문은 매우 특별했다. 도서관은 왕국의 지식을 저장한 보물창고였다. 그래서 세계의 에너지로 보호 결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숨겨진 던전과 연결된 또 다른 문을 찾아 정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던전을 정복해야만 저편에서 나올 수 있었다. 여기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앨리스의 몸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가가 그녀가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지 물었다. 사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우르술라와 유리 덕분에 난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래서 앨리스가 이곳을 떠나고 싶다면 나는 어떤 괴물이든 그녀를 지켜 안전하게 누나를 만나게 할 것이다. 진심 어린 말에 앨리스는 감동했다. 나의 인간성의 두려움 대신 신뢰를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마음속으로 동의했다. 나는 반드시 숨겨진 던전을 빨리 찾아내고 돌아와 그녀를 데리러 올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다. 나는 기뻤지만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만약 이 도서관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다. 어제 만남으로 그녀는 이미 나를 좋아하게 된 것을 어머니도 눈치챘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지 못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앨리스는 사랑에 대해 많이 읽었지만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에 가득 찼다. 무채색이던 세상이 갑자기 아름답게 변했다. 나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번 나를 믿어보라고 했다. 왜냐하면 내 두 여동생도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잠시 후 맨이 도착했고 아칸도 앨리스를 격려하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다. 결국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믿음을 주겠다고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팔짱을 끼고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던전을 정복하기 전에 그 어머니는 앨리스에게 정령액을 주었다. 그것이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본체 대신 분신이 따라가 그녀를 돕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은 던전 정복을 시작했다. 탈출을 위해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앨리스의 체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버렸다. 결국 그는 그녀를 등에 업고 가면서 싸웠다. 최근에 강력한 기술을 많이 배워서 던전 정복은 꽤 쉬웠다. 그들은 빠르게 보스방에 도착했다. 이 보스는 강력한 검술 능력을 가졌지만 다행히도 그에게는 여러 기술이 있었다. 평범하게 싸웠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보스를 쓰러뜨린 후 그는 신속하게 검을 뽑는 기술과 더 긴 사거리의 배기 기술을 얻었다. 두 모녀는 그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수준일 줄은 몰랐다. 정말 놀라웠다. 앨리스는 다친 곳이 없는지 볼살을 문지르며 확인했다. 아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녀는 그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던 중 앨리스는 갑자기 불안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그녀를 등에 업으라고 했고 앨리스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는 언제든 요청만 하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이 빨개졌다. 아카하는 딸이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그전까지는 책만 파고들던 아이가 이제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너무 자주 저격당해 앨리스는 속상해서 어머니를 멀리 날려버렸다. 잠시 후 세 가족이 재회했다. 유리는 평소처럼 달려와 커다란 귤 두 알을 껴안았고 피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현무와 주작은 자격에 맞게 친구처럼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르슬라는 조금 부족해서 그녀를 보자 떨었다. 유리의 아내가 달려와 그녀를 안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모습을 보고 앨리스는 질투를 느꼈고 너무나 뻔해서 작은 동생도 알아챘다. 피나는 달려와 맨을 매우 사랑한다고 외쳤고 앨리스는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동생은 더 심하게 놀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른손 옆에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달려가 맨을 안으며 주도권을 잡았다. 여기서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해졌다. 그래서 맨은 친구를 감싸며 피나를 놀리지 말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혹시 오빠가 언니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은 몰려와 질문을 던졌다. 갑자기 궁지에 몰린 맨은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여자들은 사우나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맨도 끌려와 같은 방에 있었다. 여전히 같은 질문, 그녀가 정말 앨리스를 좋아하는지였다. 그녀도 답변을 기대했지만 맨은 여전히 단호했다. 순수한 영혼을 지키려는 듯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져 우르술라가 갑자기 자르려는 것 같아서 긴장감이 돌았다. 가장 짜증나는 건 피나가 맨의 무릎 위에 앉아버린 것이었다.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유리가 매번 꾸짖으며 떠나지 못하게 했다. 스승도 몇 마디 하며 그들이 너무 지나친다고 말하며 맨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세 정령 모두 듣지 않았다. 맨이 왼쪽을 보니 두 개의 탱탱한 귤이 있고 오른쪽에는 흠 잡을 데 없는 다리가 있었다. 막내 동생은 자신감 넘치게 그를 놀리며 얼굴이 빨개진 것을 지적했다. 이 동생은 작지만 확실히 자기 할 말은 하는 타입이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다. 유리의 아내는 맨이 감기에 걸려 얼굴이 빨개졌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아카하는 처음 사우나에 들어가 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다. 쿠로는 온도를 더 올려 맨의 한계를 시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상태가 좋지 않아 피나를 안고 나가야 했다. 앨리스도 열에 취해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그만하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더 오래 있고 싶어 했다. 세 가족이 함께 있지 못했기에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싶어 했다. 언니가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자 유리와 피나는 즉시 애정을 표현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기뻐했다. 주작은 딸의 고백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며 아직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시 할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했다. 맨은 스승에게 앨리스의 정령액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아칸도 두 어머니처럼 그에게 지원용 석판을 주었다. 우르솔라처럼 순간이동은 못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대단했다. 스승은 신안을 SSS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앨리스가 고마움을 전하려다 넘어지면서 그 남자의 바지가 벗겨져 모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충격 때문인지 그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앨리스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유리의 아내는 처음 보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했다.
다른 사람들은 침착하게 미인인 민의 몸매도 꽤 괜찮다고 칭찬했다. 다음 날 메간이 와서 일을 부탁하며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다고 칭찬했다. 제스퍼도 힘과 마음 모두 성장한 걸 느꼈다. 이 커플은 계속해서 맨을 좋아했고 언제든 그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오늘 길드장은 국왕으로부터 긴급 임무를 받았다. 먼저 친구가 맨에게 마족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당연히 알았다. 전날 밤 마왕을 보낸 적이 있었으니까. 수세기 전 용사들이 강력한 공간 장벽을 세워 인간 세계에서 마족을 추방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이 이상하게 리크 지역에 자주 출몰하기 시작했다. 임무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다른 모험가들은 할 수 없었기에 정령의 힘을 가진 맨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여자들을 밖으로 불러 리크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스승은 처음에 반대하며 그들의 원래 목표를 상기시켰다. 다른 일에 얽히면 언제 동생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유리가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과 두 모녀가 처음 만났을 때도 구해줬다고 말했다. 너무 강한 존재와 맞서 싸우는 절망을 이해했기에 그곳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마족의 공격을 받는 지역. 이 일은 인생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우르술라와 유리를 만나 도움을 받았기에 이를 들은 부인도 적극 지지했고 다른 여자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스승님은 가볍게 웃으며 결국 승낙했다. 제스퍼와 메건은 위임받아 매우 기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해결책을 몰랐을 것이다. 장면은 재난에 처한 땅으로 전환된다. 그곳 주민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모두 굶주리고 지쳤지만 어린 소녀를 괴물에게 바쳐야만 다른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 선택된 미아는 어리지만 매우 이해심 깊고 착한 아이다. 모두의 얼굴은 장례식처럼 슬펐다. 그때 8개 머리를 가진 거대한 생물이 나타나 모두는 히드라 앞에 무릎을 꿇고 신으로 숭배하며 마을 촌장을 충동질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딸을 바치라 강요했다. 소녀에게 천국에 갈 것이라 속이며. 미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밝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곧 딸과 아내에게 갈 것이라 약속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마도 재물을 바친 후 그는 삶을 포기할 것이다. 미아는 위로하며 어머니가 천국에 간 뒤 아버지가 매일 울었기에 이번엔 자신이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어른들은 완전히 상황을 이해했다. 소녀는 곧장 피해 괴물에게 달려갔고 아버지는 대신 자신을 먹으라며 무릎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8머리의 뱀은 남자를 싫어해 거절했다. 그래서 이 마을엔 여성 없이 불행한 삶만 남았다. 히드라는 매달 1명씩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마을을 멸망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재물이 늦어 모두 독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행히 절망 속에서 그가 나타나 결계를 강화해 치명적인 공격을 막았다. 미아의 눈에는 그가 진짜 신으로 보였다. 우르술라는 히드라가 SS급 고대용으로 최강의 독을 가진 존재라 설명했다. 유리의 성수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정화해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 생물은 독이 무력화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신안이 강화되자 아내의 치유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는 모두에게 비켜달라 요구하며 괴물을 처리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작고 미약한 인간이지만 대담하게 말했다. 겉껍질은 독갑옷으로 덮여 칼과 검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 끝나자 그는 검술로 괴물을 산산조각냈다. 강자 앞에 모든 술책은 무의미했다. 히드라는 이 사실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최근 고대용 사냥꾼이라는 영웅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르술라는 그가 여러 기술을 조합해 검한 자루에 담았다며 크게 칭찬했다. 그의 아내의 치유 능력도 훨씬 강해졌다. 그는 모두에게 비켜달라며 괴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괴물은 그가 자신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자 오만하게 굴었다. 비록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었지만 괴물의 외피는 독칼로 덮여 있어 검으로 찔러도 가려운 정도였다. 말을 마치자 그는 검을 뽑아 괴물을 한 번에 산산조각 냈다. 강한 자에게는 모든 술책이 무의미했다. 불행히도 괴물은 그걸 몰랐다. 마을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몇몇은 그가 최근 유명한 고룡을 죽인 용사임을 알아챘다. 우르술라는 그가 다양한 기술을 한 검에 결합해 크게 발전했다고 느꼈다. 이 사건 이후 모두가 한층 활기를 되찾았다. 고마워요. 그는 영주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갑자기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곧바로 돌아섰다. 미아가 달려와 그를 신이라 부르며 목숨을 구해줘서 기쁘다고 울먹였다. 그가 이해심 깊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웃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일행은 지역 영주의 성에 도착했다. 이곳은 밖과는 달리 매우 호화로웠다. 들어서자 한 사람이 영웅처럼 인사하며 자신을 니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에게 빵을 권했지만 맛이 끔찍해 청년은 맛있은 줄 알고 즉시 소금과 착각해 사과했다. 마족이 이 지역에서 활개친다는 질문에 그는 이 영지에서는 그런 존재를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영지는 많은 괴물이 사는 아부스와 인접해 있었다. 아마 소문이 과장된 것 같았다. 나는 괴물을 마족으로 착각한 게 맞는지 물었고 니군은 그렇다고 확답했다. 미안하다며 내가 직접 조사하길 원한다 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니군은 히드라를 죽이면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재물이 비도덕적이라며 오늘 한 어린 소녀가 희생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과연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물었고 상대는 한 목숨을 바쳐 수백 명을 살리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곳에 머물며 마을을 괴물 대신 지키려 한다고 했다. 물론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는 당장 눈앞의 적만 제거하고 떠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계속 괴물의 공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곳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 때문에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니군은 그를 쫓아냈고 스스로 잘못한 건 아닌지 고민했다. 결국 한 소녀가 그를 위로하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길을 믿고 가라고 격려했다. 니군은 성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며 히드라를 대신할 생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땅을 잃고 싶지 않기에 말이다. 그림 속 인물은 침착하라며 대체할 생물이 많다고 조언했지만 문제는 니군 자신이었다. 그의 힘이 너무 강력해 정신을 조작당했다. 세상에 SS급용을 쉽게 죽일 리가 어디 있냐며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족일 거라 말했다. 만약 영토를 지키려면 니군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청년은 오래전부터 세뇌당한 듯 완전히 기뻐하며 조언해준 친구에게 감사를 표했다. 거울 속 인물은 마족의 자작 사도로 니군의 몸을 빼앗으려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니군 일행이 성벽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성벽은 무너지고 경비병도 없어서 괴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그는 한 여자에게 영주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두려워 도망쳤다. 이곳 사람들 모두 니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니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 그가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전에 니군 같은 사람들이 왔지만 모두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히드라가 사라진 후 괴물들이 마을을 파괴해 이번 해농사는 전부 망했으며 주민들은 굶주리거나 죽임을 당할 처지였다. 그 말을 듣자 니군은 자신의 힘을 써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여러 곡식 씨앗을 뿌렸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고 한 남성을 만났다. 그는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전에 나처럼 왔던 이들이 모두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괴물이 나타나 마을을 파괴해 이번 농사는 모두 망쳤다. 주민들은 굶어 죽거나 살해당했다. 나는 즉시 내 능력을 써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각종 곡식을 심었다. 이어 성벽도 한 번에 완성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 남성은 내가 전 영주와 닮았다며 웃었다. 과거 니군의 아버지는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았지만 청년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마왕과 계약을 맺고 방어체계를 축소하며 세금을 최대한 올렸다. 이것이 주민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였다. 그는 나를 한 번 믿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때 괴물이 소환되어 공격해왔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싸울 준비를 했다.